저녁 5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호기심과 질문의 순간들, 일상의 뒷면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국제일의 매거진 B. 수요일은 격주로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 생존의 조건에 대한 통찰을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와 함께하죠. 바로 출발합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함께 좀 짚어보죠. 환경단체들이 대저대교 건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다리 건설이 철새 서식지를 파괴한다, 이런 주장인데 먼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이제 환경단체 전국에서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 행동이라는 단체가 한 65개 되는 단체가 연대를 해서 지난 이제 2월 10일에 부산지방법원에 박영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시민단체가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돈도 좀 들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상구가 있는 사상과 강서구에 있는 식만이라고 하는 지역까지의 도로 건설, 즉 대저대교라 그러죠. 지금 그걸 그러니까 시가 공사를 하겠다고 고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인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대저대교를 이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 건설을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법적 수단에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낙동강 하구 지키기 시민행동은 내일 모레이죠. 모레 일단 11시에 부산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려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네. 그래서 오전 10시에 그 지방법원 앞에서 네. 100조의 호수 보존을 위한 대저대교 공사 중지 요청 행정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환경단체가 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국가의 보물인 섭지인데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2021년에 환경부가 대저대교 건설이 천년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라고 하는 이걸 훼손한다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발표를 했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네. 그리고 그 뒤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절차를 어기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추진된 게 좀 있다. 뭐 이렇게 시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 대저대교 위치와 규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다리 건설이 이 철새 생태계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지금 사상버스 터미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근처인 삼락동의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한 8km 정도가 되고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 낙동강 자체를 이제 횡단해요. 그래서 지금 부산은 여기뿐만 낙동강 대저대교만이 아니라 8km 안에 다리를 8개를 놓고 그다음 3개 정도 교차로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다리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이 국내의 최대 철새 이 서식지인 낙동강 하구 자체를 윗부분을 관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멸종위기종인 큰고니라든가 이런 여러 특히 큰고니 같은 게 교환돼 이런 그 조류가 어떤 핵심 서식지를 통과하고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낙동강 생태계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되고 사실 낙동강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데 이렇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새 도래지에다가 그 위에 다리를 건설한다. 네네. 그것도 많이 건설돼 있는데 또 건설한다. 이런 뜻이죠. 수십 개가 있어요 현재. 네. 자, 그러면 현재 낙동강 하구 습지 철새 생태계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더불어서 철새를 지켜야 하는 이유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것은 최근 자료를 보면 한때 그 국내 최대 큰고니 도래지로 불리는 이 낙동강 하구의 큰고니 개체수가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수천 마리가 됐는데 2017년부터 한 1,500마리, 2019년에 1,200마리,
그리고 작년에 한 3,000마리대로 잠시 갔다가 올해 다시 1,700마리 정도로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주 원인이 이제 서식지 파괴로 이 천연기념물 큰고니는 또 멸종 위기종 2급인가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3, 4천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거의 상당 부분이 낙동강 하구에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런데 이런 철새들의 파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히 훼손되고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이 복원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죠. 부산시에서는 철새 생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 높이를 낮추고 대체 서식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준비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시는 항상 이렇게 하면 대체 습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삼락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근처에. 네. 그리고 또 대저 생태공원에 흔히 말하는 둔치에 뭐 한 100만 평방미터 정도, 입방미터 정도의 평방미터 규모의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습지와 먹이 같은 것은 다 달라요. 같은 물고기라도 그렇고 일단은 같은 철새라도 얕은 데 있는 데가 있고 아주 깊이 있는데 수중에 잠수하는 형도 있고 예, 뭐 흔히 말해 채식 풀을 먹는 것도 있고 예, 조개라든 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있고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쪽을 다른 데 옮긴다 해가지고 그 어떤 철새 종류 이쪽이 온전히 적응할 수 있는 거는 생태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데 네. 예, 부산대학의 홍석환 교수나 또 경남의 이 경상대 이수동 교수 같은 이런 생태라든가 조류 전문가들은 예, 또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 같은 사람은 교량이 다리가 완성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라도 서식지가 파편화된다. 즉 우리가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없는데 있으려면 지리산 정도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한반도에. 네. 마찬가지로 고니가 온전하게 날아다니고 하려면은 고니는 거의 비행기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4km 정도 범위를 갖고 있어야 좀 안전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가 한 3, 4km, 5km 정도 있는데 이걸 가운데를 뚫어버리면 2km로 가운데 가버리면 그 공간이 쉽게 말하면 절반이 줄어드니까 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고니 같이 넓은 안정된 지역 서식지 필요한 새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서식지가 쪼개진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먹이 대체를 한다 해서 되는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교수님 무엇보다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제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 그게 이제 저도 참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어떤 국가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독자적인 걸 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원래 같으면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보호하는데 가장 자연유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지난해 5월에는 이게 자연유산 심의에서 보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이제 그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이제 국가유산청이 12명 심의위원 중에 그때는 9명이 보류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 8월에는 또 몇 달 뒤에는 허가가 났어요. 졸속이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심의가 없고 주로 이제 부산시 입장에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했는데 네. 이것은 원래가 이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부산시가 2000년도에 낙동강 유역관리 환경관리청하고 그 앞에 부산시가 낸 그 환경영향 평가가 거짓 엉터리로 밝혀져가 경찰 조사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와 시장님하고 네. 그 다음에 시장님을 대체한 그 대행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 낙동강 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이라는데 하고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 3자가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론을 내려서 그 앞에 낙동강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서 4가지 대안 지금 같이 부산시가 하는 방식으로는 낙동강의 핵심 서식지를 해치니까 네. 한 4가지 정도 좀 둘러가는 거를 대안 노선이라는 걸 통보했고 그러면 기관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하고 또 땅도 뭐 거의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용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시민들이 토론을 하자고 주장해도 자기들은 우리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소송을 하는 것도 이 흔히 말해서
이 흔히 기관끼리 시민단체와 부산시와 환경청이 협약을 해서 4개 대안 노선을 마련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그것이 일종의 이제 행정 절차법상 이 확약이라 그래요. 서로 약속 언질이 있었는데 이걸 그걸 위반했고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서로의 신뢰하는 게 또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리 공사가 이제 시작하는 정도라면 일단은 중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들이 비싼 돈을 또 들이면서 모금을 하면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환경과 관련된 법적 절차 또 뭐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 아닙니까? 네.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한데도 아직까지 이게 공사가 5년 걸리는 공사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기초 정도 하는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다리가 지금 다 생겨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참고로 보면은 공사 중단 사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천성산 터널 같은 경우에 그때 지율스님이 도롱뇽 소송해가지고 일시 중단된 적이 있고, 네. 예, 그다음 새만금 방조제 공사도 환경 소송이 있어서 한때 중단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는 목도 있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이 천성산 도롱뇽 아까 말씀해주신 또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 이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지연돼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건데 환경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 둘 사이에 좀 조화를 이루어서 좀 진전해야 될 텐데 이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문제는 시각이 환경의 가치라든가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성산 도롱뇽 소송 같은 경우도 그게 단순하게 도롱뇽 한 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롱뇽이 그 산림 생태계의 어떤 긍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고 그리고 무분별한 어떤 계속 이런 터널 관통을 인해 가지고 생태축의 단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또한 언론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있는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나중에도 밝혀졌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우리는 필요하고 네. 그때보다 지금은 기후 위기 시대에 훨씬 이런 어떤 생태 보전의 어떤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이제는 개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구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어떤 이런 위기에서 대제대교를 다시 한번 보면은 낙동강 하구 철새수가 급격하고 있고 급격히 강수하고 있고 한번 파괴된 철새 서식지는 회복이 어렵고 특히 큰고니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철새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의 철새들의 공간을 우리 인간이 너무나 많이 잠식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조류 AI 조류 독감 문제도 있고 또는 최근에 이제 지금 낙동강하고 또는 신공항과 관련해서 무안공항과 같이 이 조류 스트라이크 같은 조류 충돌의 문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네. 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제가 또 하는 어떤 환경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가장 중시하는데 조화락하는 거는 건설로 기본 전제하고 부분적인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를 놓는 거 하고 이걸 환경 쪽으로 생태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주 형평을 가리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고요. 네.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2023년에 우리가 뭐 시장이 적극 나서서 그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지만 그때 가장 그 엑스포도 가장 기본이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내놓은 것이 낙동강 하구를 보존하겠다고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런데 또 지금 또 부산시는 2025년 현재 낙동강 하구 일대를 국가 도시공원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거기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1호 지정해서 돈을 좀 따오기도 해야 되고 보존하자고 하는 게 뭐냐.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존하자고 한다 하거든요. 이용도 현명한 이용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있는 낙동강 하구를 국가 자연유산을 파괴할 정도의 어떤 개발 중심의 이런 도시계획은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인구가 있잖아요. 다리를 놓는 이유는 지금 교통이
계속 늘어날 걸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계획된 것이 2000년대 정도예요. 지금부터 20몇 년 전이면 그때는 인구를 우리가 390만, 400만을 눈앞에 본다 하고 이럴 시절에 계속 늘어간다고 봤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이래 인구가 부산시 인구가 320만이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리고는 완공이 되는 애가 2030년인데 네. 그때는 한 310만쯤 돼요. 그리고 더 그 뒤에 10년 더 가면은 한 2050년쯤은 250만이 안 되는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교통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전부터. 근데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건데 4, 5천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의 문제. 네. 지금은 전 세계가 축소지향의 도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성장, 지상주의적인 경제 개발을 계속 해온 것에 대한 어떤 반성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느냐. 주민 세건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따져봐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참조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모범적인 케이스와 더불어서 실패 사례까지 함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홍콩의 마이포 섭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제가 그때 한 20년 전에는 저는 기자를 했었거든요. 네. 신문 기자를. 그때 취재를 해서 소개도 했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홍콩이 아주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마이포 습지도 매립을 해야 되는 정도를 도시에서 이제 시에서 이렇게 했지만 거꾸로 그때는 이제 WWF 이제 습지 보전 단체가 적극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했고 1995년에 홍콩 정부가 이걸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특히 주목할 게 2006년에 네. 도입을 한 건데 습지 보상 제도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습지가 훼손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습지를 대체제를 하는데 제가 홍콩 습지 공원에 가보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흔히 지금 그린시티 같은 규모의 도시를 개발했는데 그거 2배 정도 되는 습지를 만들었어요. 기존 습지도 보호하면서 그것이 대체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어떤 기존에 원래 습지 있던 거를 조금 더 뭐 초지를 더 조성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네. 실패 사례가 도쿄만의 습지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주거지 개발로 인해서 도쿄 만 주변에 있던 갯벌이 90%가 사라졌거든요. 그 때문에 도요물대새라든가 이런 개체수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그런 철새 도로지 기능을 사라졌죠. 네. 자, 도시와 접해 있는 습지와 철새 도래지, 천혜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만 한다면 다리 건설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예, 저는 정말 부산시에나 우리 공무원들에게나 시장님한테 필요한 게 이런 어떤 진짜 생태학적 상상력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특히 이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영국, 런던 사례 같은 데 보면 도시에 있는 습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이 싱가포르의 숭게이브로 습지는 네. 전체 부지에 전망대를 잘 설치해 놓고 전망대마다 어때는 독수리의 비행을 잘 관찰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물총새를 만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세분화돼 가지고 네. 동선이 잘 설계돼서 방문객들이 편하면서 가서 자연과의 어떤 교감 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홍콩 마이포 습지 같은 경우는 탐조대에서 딱 보면 저새가 휴식 취하고 먹이 활동하는 거 볼 수 있고 거기는 우리 쪽에 없는 맹그로브 숲이 있어요. 그러면 열대 우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리고 또 왼쪽 보면 연꽃도 피어 있고 오른쪽에는 갈대밭도 있고 아주 멋진 어떤 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건데 네. 예, 또 런던의 웨틀랜드 습지 어떤 센터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게 이게 도시 한복판에 있던 저수지 폐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꾼 그런 사례고요. 폐 저수지가 생태공원으로도 바뀌어요? 네네. 그러니까 와, 그리고 대단하다. 이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만약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하면서 네. 공원 설계를 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내는 이런 어떤 다리 중심의 개발 위주의 앞으로 10년, 20년 넘어되면 정말 이걸 계속 가야 되는지 돈만 드는 그런 걸 보는데 세계적인 어떤 생태 공원 특히 낙동강 하구 곳곳에 좋은 전망대를 만들고 그런 탐조대도 만들고 데크길을 잘 만들고 또는 멋진 어떤 지하에
이 낙동강 하구 뭐 센터 형태를 해보면은 미술관 같은 걸 보면서 나중에는 갯벌을 통해서 올라와서 갈 때도 볼 수 있는 그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아주 멋진 그 흔히 필드 뮤지엄 현장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습지나 생태계에 대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또 카프테리아 기념품 이렇게 만들면 생태도 보존하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많은 데를 다녀봤는데 네. 그 전남 순천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네, 제가 네. 뭐 용역할 때 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 순천시를 먹이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순천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백만 명이 1년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입장료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데 세계 자연유산에 지금 등록된 것 중에 중국의 장가게 네. 또는 베트남 하롱베이 한국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부산 사람도 많이 가고.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어떤 그것보다 훨씬 지금 순천만보다 서너 배 더 넓고 한 이 부산의 낙동강 이 하구 습지를 그냥 버려진 것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발상에서 생태학적인 상상력을 포함하면 다리를 세운다든가 하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생태관광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도 수익이 오고 관광객이 오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세계 곳곳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곳을 가보셨을 텐데 이 낙동강 철새 도래지가 이 낙동강 하구 습지가 다른 도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미국의 피츠버그를 가봤어요. 그때 창조도시 관련해서 이제 현장을 한번 불러봤는데 거기 체사피크 반이 거기에 우리 같으면 낙동강 하구 같은 건데 고니가 한 30-40마리 왔다고 네. 그 지역 신문의 톱이에요. 올해도 고니가 왔다고 시그너스. 그러니까 40마리 정도 되는 예. 고니가 왔다고. 예.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고니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부산에 온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고니를 잘 모르고 또 웃기게 어떤 사람들이 낙동강 와서 하얀 걸 보면은 그냥 봐서는 저게 스티로폼인 줄 알아요. 그만큼 큰 고니라든가 이게 많이 오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부산의 고니는 세계적이고 전 세계에서 공항 옆에 10분 안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관광 상품이고 네. 또 크루즈 여행을 해도 이거는 제한되게 둘러봐야 되는 굉장히 멋진 순천만보다 훨씬 넓고 네. 전 세계의 사람이 감탄할 것을 이걸 가치를 모른다 이거죠.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엑스포 할 때 그런 낙동강 하구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이면서 낙동강 하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뜻있는 어떤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그걸 좀 제대로 보전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네. 그걸 시민단체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무시하고 오로지 시에서 세운 20년 전의 계획을 밀고 가는 것이 부산시가 되니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인가 토목 행정에 사로잡힌 그런 시로서는 비전을 잡기가 힘들지 않느냐. 부산시의 미래를 봐서도 안타까움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송 일정과 절차 그리고 전망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죠. 예, 내일 모레 28일 이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예, 이번 소송이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저대교 놓는 것을 일단 집행정지, 일단 공사를 좀 중지하고 더 논의하자는 어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예,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 늘 어떤 문제를 보면은 이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시 자체에서 환경부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시장이 환경국장과 이 건설국장 두 사람을 흔히 말해서 조정하면서 그 사람이 환경에 대한 입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꼭 만들어야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최소화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영향평가인데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통과 의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행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역할을 잘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우리 외국 사례 갔을 때 그 복잡한 도심 안에도
제대로 된 정말 섭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도시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지켜나간다면 한 번 훼손된 거는 되돌릴 거 없습니다. 불가역성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지혜를 모아서 보존하고 또 이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을 한다면 미래 세대에 굉장히 괜찮은 유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발과 보전이다 또는 시에서 하는 걸 환경단체가 발을 건다든가 그런 개념보다는 시에서도 거꾸로 시민단체가 그런 입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어떤 먹거리로서 어떤 부산의 자산으로서 낙동강 하구를 정말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랜드 플랜이 시에 요청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28일부터 시작되는 아마 11시부터 407호 법정에서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시와 시민단체 간의 어떤 입장 뭐 요새 탄핵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양자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하게 좀 더 이해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해창의 기후인사이트 지금까지 경성대 김해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